안녕하세요. 캐빈베이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의 차입금 부담이 조금 과도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Net Debt over EBITDA라고 해가지고 EBITDA 분의 순차입금의 비율을 가지고 기업의 차입금 부담을 설명하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실제로 보통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에 이제 그 레이팅을 줄 때 에비타분의 넷데트의 그 비중이 3배 정도가 넘어가면 조금 워닝 등급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업이 단기적으로 조금 차입금 부담에 과하게 노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강의에서 보통 말씀을 드릴 때는 이자 보상 비율이 10 이상 유지되는 기업을 사시는 게 기업의 재무 구조는 안정적입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그거랑 연결시켜서 이 net debt over EBITDA 비율이 3이 넘어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넷데트가 뭐냐, 순차입금이 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얼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기업의 부채 항목들 중에서 차입금 항목들이 있어요.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차입금 항목, 뭐 장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뭐 리스 부채, 그리고 회사채, 이런 항목들 정도 더하시면 되거든요. 요 차입들을 먼저 싹 더하신 다음에 자산으로 가셔서 현금성 자산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싹 빼요. 그러고 남는 차입금이 기업이 실제로 벌어가지고 앞으로 상환해야 되는 원금 차입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net debt, 순차입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EBITDA는 뭐냐면 영어로는 EBIT에다가 DA, 다를 더한 거예요. 그럼 EBIT이 요거는 그냥 알고 계세요. EBIT을 그냥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영업이익에다가 기타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을 한 건데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고, 여기다가 D는 depreciation이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를 의미를 하고요. A가 amortization이라고 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현금 흐름표를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 EBITDA는요, 아주 약식으로 계산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강의에서도 누차 강조하지만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난 수치하고 실제로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난 수치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캐시를 벌어야 살아남는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죠. 그래서 영업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의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아주 약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EBITDA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EBITDA 분의 net debt가 3배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1년에 내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 비해서 순차입금, 내가 진짜 현금 흐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갚고도 남는 그 차입금을 순전히 3년 동안 갚아야 원금을 겨우 갚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은 이게 3배 이상이 되면은 너네 원리금 상환 어려워 라고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드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이 비율을 알아두시고, 제가 강의에서 드리는 이자 보상 비율 10배라고 하는 거랑 얘가 대략 어떤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재무 구조를 몇 가지 숫자를 가정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 어떤 기업의 net debt, 순 차입금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전체 차입금이 150억이고 한 현금이 50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기업들이 보통 이제 뭐 차입금을 조달을 하거나 회사채 발행할 때 얼추 그냥 괜찮게 보면은 이자를 한 4%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럼 1년에 이자 비용이 한 4억 정도 난다는 거죠. 네팅으로 치면은. 그러면 우리 에비타분의 넷데트가 정확하게 3배가 되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에비타가 33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자 배상 비율로 가려면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얼추 감가상각비가 한 5억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원재료 비용이 많이 들지 감가상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산업은 뭐 반도체 말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도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대충 한 5억 정도 드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서 영업이익은 그러면 에비타 33억에서 5억 정도를 차감을 해줘야 되죠. 그럼 요거 영업이익이 한 28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 보상 비율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자 비용 분의 영업이익이잖아요. 내가 1년에 감당해야 되는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몇 번 낼 수 있느냐, 그 배율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지금 4분의 28이니까 이게 7배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대충 이게 뭐 당연히 가정이 달라지면 숫자가 바뀌는, 대충 신용평가사들은요, 이자 보상 비율이 7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얼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죠. 제가 진짜 이악물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 보상 비율이 10 이상 유지되는 기업,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0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 거의 근처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의 에비타도 계산을 해보고 순차익금도 계산을 해보셔서 이게 3배 미만이어야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 혹은 어려우신 분들은요, FN가이드 홈페이지에 가면 그냥 이자 보상 비율이 나옵니다. 연도별로 분기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자 보상 비율 10배 이상 그래도 유지되는 기업들이 차익권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